네, 안녕하세요. 세션 시작하기 전에 현재 퍼블릭 섹터를 맡고 있는 윤정원 대표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등록하신 분들을 다 자리에 모시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옵사이트에서 퍼블릭 섹터 세션을 서밋에서 한 게 2019년이에요. 거의 4년 전인데 다시 이제 코비드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여러분들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서울 서밋에 등록을 하신 분이 19,000분, 그리고 퍼블릭 섹터에 등록하신 분이 2,800분이나 돼서 사실상 장소에서 이렇게 다 뵙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된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퍼블릭 섹터가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비영리기관도 있지만 의료기관, 국방, 공공금융, 에너지,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항공우주까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7,50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현재 AWS를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기관은 1등부터 QS 랭킹 1위부터 100위권 대학이 모두 다 AWS의 현재 고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의 클라우드 혁신이나 AI, ML을 통한 혁신을 이루려는 많은 조직을 보다 보니까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진출 핫라인을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된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AWS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또 마켓플레이스에 진출한다든지, 또 해외는 리인벤트뿐만이 아니고 각 커스터머 커뮤니티별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있어요. 컨퍼런스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고객이나 파트너를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가장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핫라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덜어드리겠다. 기업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공공부문, 심지어는 병원도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진 한국의 많은 경험이 해외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AWS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리인벤트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저희가 커뮤니티 데이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규제큐티브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신라호텔에서 에듀텍 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C 레벨들만 모시고 이그제큐티브 포럼이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는 이 조선 팔라스 호텔에서 저희가 12개 대학병원의 병원장님 및 C 레벨들을 모시고 이그제큐티브 포럼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꼭 AWS 쓴다 안 쓴다 보다는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양자 컴퓨팅은 잘 아시다시피 AWS의 브래킷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양자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함께 양자 컴퓨팅 연구를 AWS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세션 하반기에 소개가 되겠지만 위성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든지, 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헬스 분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헬스 레이크, 또 지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오믹스, 그다음에 이 망분리가 되어 있는 조금 피지컬 세퍼레이션을 고려해서 AWS 환경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아웃포스트나 또 스노우 시리즈 같은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GPU 사용량이 높다 보니까 AWS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들이 속속 서비스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추론 쪽에서는 인퍼런시아 2가 또 출시가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저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의 패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WS 홈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커스터머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내 사례 위주와
또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 정책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공공부문의 첫 번째 트랙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막 빨라지죠. 천천히 할게요. 아주 천천히.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클라우드 정책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님의 발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민수 교수님. 신 교수님은 한양대 경영대학에 계시고요. 전에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민수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받은 한양대 신민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클라우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점이 정책에서 고려될 건지 말씀드리고 아마 패널 전문가들께서 그에 관해서 상세하게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프라이빗보다는 퍼블릭이 앞서고 있고 결국에 하이브리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사스가 늘어난다라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업무 환경 바뀌면서 이제 기업들이 빠른 대응,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면서 상당히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나 기대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 2022년에 실태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2021년도 사업 유형 중에 IaaS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aaS가 크게 차지하는 건 주로 통신기업들 그리고 주로 대기업들이 통신 인프라 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스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사스가 예상대로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사스에 약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업을 보면은 역시 사스 기업 수, 공급 기업도 보면은 사스 기업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스 기업이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국제적 경쟁력이 있냐 이건 또 따져볼 문제고요. 조그만 기업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스 기업이 역할을 할 거냐 이건 고려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스 기업이 늘고 있는 건 동일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IaaS보다 사스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이제 활성화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 부담된다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해외 클라우드든 국내 클라우드든 간에 막론하고 도입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멀티 클라우드는 선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클라우드 업체를 계속 사용하겠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경쟁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뭐 그리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IMF 전망에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세계 경기 역시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그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정책을 펼치고 있냐 살펴보면은 우선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배치 때 국정 과제 중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요거는 그 77번째 그 과제에 나와 있고요. 과기정통부가 이제 요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소프트를 우선 사용한다. 요게 아주 드러나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그 행정 쪽에서 공공 부분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사스에 좀 신경을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이미 과기부에서 2022년에 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기업, 많은 그 공공 부분이 다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 2026년까지 거의 100%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그 궤를 같이 해서 2021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 공공기관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 통합하겠다. 해서 이제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100% 달성하는 것을 역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봐서는 그 공공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작년만 해도 보면은 클라우드 수요가 많았던 것이 금융과 공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갖는 클라우드 수요라는 게 막강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있어서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활성화가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들의 일부만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그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예보 조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올해 이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당초 20% 정도 수준인 한 34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어서 민간 클라우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수요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사업 예산 축소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은 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상태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이걸 위임받아서 상당한 경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론 끝에 이제 보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 보안 인증제가 도입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상중 하하 등급이 생기고 하 등급이 논리적 망볼리가 허용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해외 클라우드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상황 그리고 공공 예산 축소 가능성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보안 인증제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더 키워줄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클라우드 정책이 실제 도입되고 있고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민할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인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민간이나 행정 정보까지 다 디지털 레이크라는 큰 호수에 데이터 호수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도 데이터 댐이 있었다면 데이터 댐 정책은 데이터를 어떻게든 모아보겠다 였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게 하겠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 모아서 제공하는
채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채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지난 4월 14일 날 대통령께 이제 그동안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실행 계획과 중점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4월 14일 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이 DPG 허브입니다. DPG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의미하고요. DPG 허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융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 과정에서 MSA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예 정책이 이제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이걸 논의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한 것이 이것이 그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행정까지도 다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방 행정 시스템까지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하게 됐고요. 이런 그 클라우드 테크닉, AI 테크닉 다 합쳐서 우리가 이름을 거브테크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브테크에 대해서 들어가는 범주는 정부가 상당히 신경 쓰는 분야로 여겨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사스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책은 항상 매우 희망적이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뭐 민간이든 공공부이든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몇 가지 고민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 사안은 아까 보신 것처럼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세웠지만 실제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그 수단이 적합할 거냐라는 논란은 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분야도 민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가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정책 수단의 신뢰 저하는 다음 정책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 정책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거냐, 이거 역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할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보신 대로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사스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업이 많으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마중물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키워줄 거냐,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킬 거냐,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플래그십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엑스포라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할 것이 클라우드 시장의 공정 경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혹은 멀티 호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클라우드 시장에 경쟁 압력 제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의 독과점 정책에 넣어서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많이 했던 거는 퍼스트 정책이 먼저 민간 클라우드 우선 쓰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먼저 쓰자.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이제 퍼스트 정책에서 스마트 정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는 물질적인 인프라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정책을 여태까지는 기술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비스로 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 자원의 소유와 유지 관리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잘 쓸 것이냐, 이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부에서 고민할 것은 뭐냐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전체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 정책을 제대로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스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스만 해도 결국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생태계 전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정책 역시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고민을 통해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정책의 향후의 방향 전환과 올바른 역할이 이제 촉진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민수 교수님께서 클라우드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저로부터 제일 가까운 분부터 이큐브랩의 권순범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금주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NC소프트웨어의 신종의 정보보안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영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립니다. 우선 그 이큐브랩을 하고 계시는 권순범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사스 업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정책의 문제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네, 사실 제가 전체 사스 업계를 대변할 그런 포지션인가는 좀 걱정스럽지만 일단 철저하게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업체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고충들을 그냥 철저하게 저희 뷰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큐브랩은 그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라는 프로덕트를 이제 시작으로 그 지자체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 배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IoT 센서로 디텍팅을 해서 쓰레기 수거 차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제 수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에 소속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AWS에서 제공해주시는 그 스마트 시티 컴피턴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국에선 최초로 획득을 했고 글로벌링 10번째로 획득을 해서 굉장히 레퍼런스가 좋게 이제 다양한 해외 국가에 소개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꼭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사실은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한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객이 지자체인 경우들도 있고 폐기물 시장 관점에서는 이게 결국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 꼭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커머셜이나 인더스트리얼 똑같이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미국에서 저희는 쓰레기를 버리는 커머셜 고객들 을 다이렉트로 이제 또 그 고객을 확장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고객과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쓰레기 수거 서비스로 이제 확장을 해서 좀 거시적으로는 이게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더 포괄적으로 확장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쓰레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쓰레기 회사인데 그 저희는 사실 한국에서 저희 매출의 한 90% 혹은 95%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 북미나 호주 이제 인건비가 좀 비싸고 쓰레기 수거하는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밸류가 많은 그런 국가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 지자체 저희는 한국에 대부분 테크팀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R&D를 하고 테스트베드로 실험도 하고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처음 초기 컨셉을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생기면은 아까 북미 시장이나 호주, 유럽 시장 최근에는 이제 중동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이 사실
아까 해외 경쟁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과거에 해왔던 걸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컨셉을 이 완성도를 높여서 해외 시장에 바로바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운이 좋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슈가 뭐였냐면 과거에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 당연히 사실은 AWS 베이스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마 거의 아주 높은 비율로 AWS 베이스로 개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지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는 AWS 베이스로 개발을 했는데 한국 시장에 이제 이걸 한국 지자체에 적용을 해서 런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 서버 베이스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고요, 과거에는. 혹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장려하는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해서 좀 많이 그 서비스 이제 많이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국정원 지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보의 민감성, 정보가 국내 지자체들의 이런 행정 정보들이 해외 데이터 서버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 국내 지자체용으로 따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라이트하게 쓰실 때는 그냥 소유권을 저희가 가지고 국내 지자체가 그냥 저희 서비스를 잠깐 이용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서비스료를 저희가 구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그냥 약간 구독하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리적 망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완화되고 그럼으로써 아마 저희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특히 저는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국 시장에 국한된 특히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 너무 저는 이게 저희가 201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이 이렇게 사라져간 회사들을 많이 봐서 오히려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BM을 짜야 많이 생존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국내 지자체를 타겟으로 국내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베이스로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해외 국가 프로젝트에 쉽게 이렇게 확장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AWS 베이스로 기술 지원도 많이 받고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저 무게 중심이 해외에 좀 많이 가 있지만 반대로 지금 그래서 국내 서버로 개발한 것과 해외 서버로 개발한 게 균형이 좀 안 맞는데 해외에서 완성도가 높아진 거를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역으로 들여오는 작업을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논의가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예, 아쉽습니다. 이어서 제가 송금주 변호사님, 송금주 변호사님은 뭐 판사 출신의 현재 변호사시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국회의원이셨기 때문에 입법과 법률 양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금주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금주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ICT, 에너지 그리고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 가기 전부터 율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율촌에 왔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폐기물 처리 쓰레기 업체다 하는데 앞으로 대세는 쓰레기 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제 AWS 서밋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공 정책에 있어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우리 ABC라고 AI,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를 우리 산업의 미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거대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이슈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결국 지향하는 거는 속도, 컴퓨팅 파워를 얼마만큼 받쳐줄 수 있느냐에 좀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거대 생성형 AI의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ABC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의 네트워크 사업자 또 우리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보호하는 문제 아니면 우리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들을 보호하는 문제하고 그런 전체 산업에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문제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네트워크 사업자들, 뭐 SKT, KT, LGU 플러스 해외에 많이 나갔지만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네트워크 산업의 한계인 거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그 클라우드 윗단에 있는 뭐 아이아스나 파스나 또 사스나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의 그 자원 배분의 그러니까 효율적인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 부분이 공공정책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신민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는 많이 배우고 가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사스나 아이아스나 또 파스나 어쨌든 클라우드 위에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거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발표에서 보안 인증 제도에 관한 얘기도 있었지만 클라우드가 보안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신종혜 보안센터장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분야의 보안 전문가입니다. NC소프트의 신종혜 보안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클라우드의 도입을 좀 주저하는 요인의 1위가 비용 부담입니다. 근데 2위는 보안입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올 1월에 이제 상중 하등급으로 나눠서 하등급에는 이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이런 고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뭐 상중도 정부가 이제 공동 실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연내에는 뭐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인증제가 등급화되어지고 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의 이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는 역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NC소프트의 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이제 제가 NC소프트의 CISO로 이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 게임별로 개발망을 별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개발망을 두다 보니까 뭐 불만이 많았죠. 이유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의 사용, 그리고 뭐 부서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불만 어린 목소리들이 높았고, 이런 것들을 그럼 해결하려면 어찌 됐든 망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과연 보안성이 망 통합이 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최신 글로벌 보안 트렌드였던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서 도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트러스트, 신뢰를 항상 제로로 둬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둬갖고 밖에 있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인증을 거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 신뢰를 하죠. 이게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해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오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훔쳐내는 것, 우리가 피싱 메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런 것들에 이제 혈안이 되어져 있고, 뭐 작년에 이제 랩서스라고 하는 이제 국제 해커 조직이 삼성전자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굴지의 대기업의 이제 주요 소스 코드들을 이렇게 유출해서 자랑을 했던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경계로 해서 보안을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신뢰 기반, 즉 내부망에 들어오더라도 이 항상 기기나 사용자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다이나믹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해서 보안 상태를 확인해서 보안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개념이 이 제로 트러스트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2021년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 연방 정부의 그 사이버 보안의 현대화를 위해서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 명령을 공포를 합니다. 여기에 골자가 뭐냐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를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은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가 좀 완화가 되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NC의 경험상 보면 이런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이 완화가 되더라도 이러한 우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러한 관련 솔루션들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미 글로벌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우에도 정부가 국책과제를 통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증 국내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뭐 AWS라든지 이런 클라우드의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로 트러스트의 솔루션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간을 잘 읽고 잘 들어보시면 물리적 망분리 같이 이렇게 망을 막아서 외부로부터의 침투를 잘 막는 방식, 이런 정통적인 그런 국가 정책보다는 제로 트러스트 같은 첨단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저만 들린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영범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영범 교수님은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이제 차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으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학 전반에 관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쓰레기 회사 대표님도 오셨지만은 대중 앞에서 말을 잘못하는 교수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써왔습니다. 그 심인수 교수님 발제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듯이 우리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라든가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2015년도에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컴퓨팅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 격차는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민간 이용을 또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1월달에 아까 신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하등급에 대해서 보안 하등급에 대해서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논리적 분리를 허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인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거는 상당히 조금 반가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저도 뭐 정부에 잠깐 있어봤지만은 하등급에서 정보 보안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전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신상무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올해 이제 중상 등급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실증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실증이 뭐 아무리 충분히 올해 내 정책 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상당히 조금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보안 이슈에 관해서
표면적으로는 보안 이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행정학 쪽에서도 이제 규제를 전공하는 사람, 규제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 그 이슈가 논란의 또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의 기술력을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을까라는 또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물리적 분리 기술을 많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대중 앞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전 세계 1위인데 그걸 활용한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저 미국 가보신 분도 알지만 미국 초고속 인터넷망 엄청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무수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게 물리적인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앞으로의 세계적인 좀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그 물리적인 분리에 들어간 투자가 오히려 그 국내 기업들의 뒷발을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슈 말하기 전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신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라든가 논리적 망분리 기술이 뭐 너무나 뭐 안전하게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안 이슈에 과연 보안 이슈에 관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첫 번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경쟁에 같이 자유시장 경쟁처럼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더 위축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당연이고요. 근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쭉 보니까 그 많은 연구들, 해외 선행 연구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진입 규제거든요. 진입 규제.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에 장벽을 치는 거죠. 진입 장벽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 연구들을 보면은 우선 이렇게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투자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안 온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뒷받침을 투자가 들어와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요. 진입 장벽이 있으면,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국내 아까 전에 스마트 쓰레기 회사처럼 그런 벤처 기업들이 국내의 큰 클라우딩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그러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든 그냥 보호된 시장에서 안주로 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 진입장벽, 진입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옛날에 일본의 전자 3사가 1, 2, 3등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 시절이긴 하지만 근데 삼성전자의 매출 하나가 일본의 전자 3사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넘는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클라우딩 업체들도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외 시장에서 이걸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수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술이 개발돼 있고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에도 우리 국내 업체에도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규제 개혁은 상당히 이제 힘든데 가장 힘든 게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제가 마무리할 시간은 주실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규제 개혁을 이 정부가 좀 표방을 하고 시작을 한 만큼 조금 이해 집단들을 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민수 교수님 발제로부터 정부가 참 애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성과가 그 기대만큼 잘 나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업계에 계신 분들 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가는데 이런 목소리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민수 교수님 발제 그리고 네 분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